한국 특집 방송이 미국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다시 보고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의 외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그치만 저희 가족은 요새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어버렸죠. 그게 다 아이 투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챙기고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지쳐서 간단한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욕에서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여긴 미국이니까요. 뉴욕에서는 어디를 가도 손쉽게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들을 살 수 있고 바쁜 부모들에게는 그런 음식이 훌륭한 해결책처럼 보였죠. 저도 일이 많아지면 아이에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가끔은 냉동식품을 데워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우유 한 잔 정도로 끝내는 날이 많았고요. 그나마 학교에서 먹는 밥이 그나마 아이에겐 영양 잡힌 식단이었을 텐데 학교 급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한다고는 하지만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보니 맛이나 질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아이도 급식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도시락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기에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급식 메뉴를 보면 튀긴 음식이 자주 나오고 그마저도 만든 지 오래돼 식감이 좋지 않다고 해요. 급식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가공식품 위주의 메뉴가 많았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많은 학생들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아이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줄 수 있을 텐데라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데 도시락까지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급식이 영양은 균형 있게 나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던 거죠. 가끔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이런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평일 아침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서둘러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전쟁 같았어요. 여기에 도시락 준비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컨디션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깨우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눈밑이 어두워 보이며 피부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더니 학교에서도 쉽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에게 친구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아이가 급식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아이들 도시락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충 샌드위치나 빵, 그리고 과일을 좀 싸왔을 텐데 그 집은 뭐가 달랐을까 싶었죠. 궁금해서 물어보니 친구는 매일 집에서 직접 싼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그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맛있는 빵집이 새로 생겼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후가 오늘은 자기 도시락을 아예 만들어서 나눠줬다며 김밥과 불고기, 달걀말이가 정말 맛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김밥 안에 들어있던 단무지와 시금치,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났던 불고기를 자세히 묘사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입에 침이 고이는 듯한 표정으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아이의 얼굴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 걱정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 도시락까지 싸준 지후 엄마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배가 고프다고 했던 이유가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매번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한다면 결국 저도 도시락을 싸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바쁜 아침 시간에 도시락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지후의 도시락 이야기를 했어요. 김밥 속에 들어간 재료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내일은 자기도 그런 도시락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아이는 주방으로 따라와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며 친구처럼 김밥과 불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원한다고 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준비해볼게라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불고기는 어떻게 양념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리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봐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부족했죠.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인터넷으로 김밥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어요. 필요한 재료도 상당히 많고 준비 과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특히 밥을 미리 식혀야 한다는 것, 재료를 각각 볶거나 데쳐야 한다는 것 등 생각보다 훨씬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최소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제일 먼저 도시락 준비됐는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이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참고 급식을 먹고 주말에 한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학교 가방을 챙겼지만 대신 간식을 평소보다 넉넉히 넣어주며 달래보았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도시락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주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뭔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심시간에 한국 식료품점이 근처에 있는지 검색해 보았어요. 다행히 몇 군데가 있길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식료품점을 들러야겠다 생각했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후의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지후 엄마도 지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후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 김밥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쑥스러웠지만 아이가 매일같이 도시락 이야기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지후 엄마는 안 그래도 지후 도시락을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만드는 김에 그땐 넉넉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후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정말 구세주 같은 제안을 했죠.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초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 때문에 막막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제안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한식을 제대로 배우면 아이가 원하던 도시락을 직접 싸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도 평소에 한식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TV에서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볼 때마다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한국 음식점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좋아할지 확신이 없어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에게 주말에 한국 친구네 집에 가서 도시락 만드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는 너무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었죠. 그런 순수한 기쁨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지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며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세심한 배려에 고마웠죠. 아이에게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다고 답장하고 정성스러운 초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금요일 밤 아이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내일 배울 요리들에 대해 계속 물어보았죠. 저 역시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한식을 직접 만드는 경험은 처음이라 어색할 것 같기도 했어요. 또 다른 문화의 음식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컸죠. 주말 아침, 저와 아이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지훈의 집을 향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지후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아이도 덩달아 신이 난 표정이었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후 엄마는 우리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했죠. 뉴욕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화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저보다 더 빨리 적응해서 신발을 벗고 지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신발을 벗었죠.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집 안바닥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지후 엄마는 이것을 온돌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더 놀라고 말았어요. 소파 대신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쿠션들이 있었죠. 지후와 지후 엄마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고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잔 안에는 옅은 갈색빛을 띤 따뜻한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마셔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약간 볶은 듯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뭐냐고 묻자 지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보리차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 대신 이렇게 보리차를 일상적으로 마신다고 했어요. 볶은 보리를 물에 우려내는 차라고 했죠. 아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후 엄마에 따르면 보리차는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음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아이들이나 임산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다고 했어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해서 마시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리차 맛이 독특하다고 하자 지후 엄마는 웃으며 처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그 구수한 맛에 중독될 수도 있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벌써 그 맛에 익숙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와 아이가 너무 잘 마시니 지후 엄마는 작은 통에 보리차 티백을 몇 개 담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아이에게도 단 음료보다는 보리차를 마시게 하는 게 좋았다는 말도 덧붙여 주었죠. 아이들은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고 저는 지후 엄마에게 도시락을 배우기로 했어요. 지후 엄마의 주방은 정갈하고 아담했죠. 주방 한쪽에는 이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식은 예상대로 손이 정말 많이 갔지만 지후 엄마의 팁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밥을 만들 땐 서툴러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지후 엄마의 도움으로 몇 번 연습하자 점점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려놓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후 엄마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한 끼 식사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먹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영양 균형도 좋고 입맛도 지루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후 엄마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배운 레시피들과 함께 다양한 한식 반찬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도시락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팁들도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어설프게라도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후 엄마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는 계속해서 지훈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바닥에 앉아서 식사한 것과 보리차에만 직접 만든 김밥에 대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후 엄마에게 배운 대로 달걀말이를 만들고 전날 밤에 미리 양념해둔 불고기를 구웠어요. 처음 만든 도시락치고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아이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친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부러워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달걀말이가 인기였다며 한 친구는 맛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지후 엄마가 알려준 대로 미리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평일에 활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침에 더 쉽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피곤해하는 모습이 줄었습니다. 피부도 전보다 맑아졌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아이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즐겼고 점점 더 많은 한식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 집 식탁에도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아침을 먹기도 하고 저녁에는 비빔밥이나 불고기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한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주말마다 지훈의 집에 가서 한식을 배우고 평일에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게 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죠. 아이는 한식 도시락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저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건 달걀말이었는데 지후 엄마에게 배운 대로 설탕 대신 당근을 갈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방법이 정말 유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메이핑이라는 아이의 엄마였어요. 평소에 학교 행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사실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메이핑 엄마는 요즘 제가 아이에게 한식 도시락을 많이 싸주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자기 딸이 매일 이야기한다면서요. 갑작스런 말에 좀 당황했지만 가볍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메이핑 엄마의 다음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식은 너무 맵고 짜서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특히 김치 같은 음식은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자극적이라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메이핑 엄마는 제 반응과는 상관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 음식이야말로 진짜 건강식이라며 한방 재료를 써서 몸에 정말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식동원이라고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믿음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이핑 엄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전쯤 학교 봄 축제 때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메이핑 엄마가 갑자기 앞 사람들을 밀치고 최전방으로 가서 자기 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아이만 열심히 촬영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다른 부모님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났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메이핑 엄마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며 중국 요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 와서 진짜 건강에 좋은 중국 요리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권하는데 그 적극적인 태도에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이핑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항상 학교에서 제일 건강하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자랑했어요. 그건 모두 중국 전통 요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죽이나 수프를 많이 먹여서 그렇다면서 한식처럼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아이들 위장에 안 좋다고 또 강조했어요. 사실 지후 엄마에게 배운 한식은 짜지도 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 재료로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메이핑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메이핑의 행동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아이의 어깨를 밀치며 자기 엄마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뒤따라 나온 아이가 넘어질 뻔했는데도 메이핑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말이에요. 메이핑 엄마는 그런 딸의 행동을 본 척도 않고 오히려 품에 안으며 칭찬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나오자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메이핑 엄마는 끈질기게 이번 주말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건네주며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에게 메이핑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메이핑이 학교에서 좀 유명하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자주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지후의 필통에서 예쁜 지우개를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선생님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잡아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애매하게 승낙한 탓에 주말에 잠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어 아이와 함께 메이핑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한 향신료 냄새가 풍겨왔어요. 메이핑 엄마는 화려한 중국식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화려한 중국 장식품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중국어로 된 글귀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흔히 보는 중국 요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큼직한 그릇들 안에 색깔이 강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든 요리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식욕을 돋우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메이핑 엄마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우리 접시에 음식을 듬뿍 담아주었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접시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낯선 음식들을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예의상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너무 기름지고 매워서 놀랐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웠지만 그 맛을 느끼기도 전에 강한 향신료 맛이 입안을 지배해버렸어요. 고기 요리는 더 충격적이었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 기름이 가득 퍼졌고 고기는 너무 짜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삼킬 수가 없었어요. 아이도 용감하게 한 입 먹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메이핑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중국 요리의 건강함을 역설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후 엄마가 만들어주던 담백하고 깔끔한 한식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메이핑 엄마는 또 다른 요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동물의 내장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탕이었습니다. 뭔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우리 그릇에 국물이 담겼어요. 아이는 이미 포기한 듯 물만 마시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성의가 있어 최대한 정중하게 칭찬하려 했지만 사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 앞에서 진심을 담기 어려웠어요. 메이핑 엄마는 제 말에 의기양양해지더니 더 자신감 있게 한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냥 고추장, 된장만 넣으면 달하며 맛이 너무 단순하다고 했어요. 반면 중국 요리는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있다고 자랑했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시계만 보다 아이의 취침 시간이 다가왔다는 핑계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메이핑 엄마는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사양한 채 억지로 웃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아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분명 배가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저도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했죠. 기름진 음식과 강한 향신료가 위장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와 저는 번갈아가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둘 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여전히 속이 아프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음식은 다신 안 먹는다며 지훈의 집에서 먹는 한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아이의 솔직한 반응이
저의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메이핑 엄마가 말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경험한 중국 요리는 전혀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후 엄마에게 배운 한식이 더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혹 한식이 짜거나 맵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식은 다양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 문화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주말 늦은 오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메이핑 엄마의 집에서 불편한 식사를 경험한 이후 잠시 머리를 비우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지훈의 집에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하는 일상에 조금 지쳐 있었어요. 이럴 땐 혼자 쇼핑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옷 매장이었어요. 요즘 도시락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예쁜 옷이라도 하나 사서 기분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화사한 봄 컬렉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파스텔톤의 원피스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옷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문득 제 시선이 한 여성에게 고정됐어요. 날씬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었죠. 짧은 단발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는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났어요. 무엇보다 그 여성의 몸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씬하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멋져 보일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이 한 원피스를 들어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것과 같은 제품이었어요. 연한 민트색 원피스로 허리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이었죠. 그분이 피팅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은 디자인의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이즈는 없어서 한 치수 큰 걸 들고 피팅룸으로 향했어요. 피팅룸에서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세상에 살이 찐 것 같았습니다. 하나 큰 사이즈를 했는데도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예쁜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와 큰 거울 앞에 섰죠. 그런데 마침 그 아시아계 여성도 같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옷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옷이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어요. 허리 라인은 강조되고 스커트 부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정말 우아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민망함에 급히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느껴지는 영어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더니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하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민망한 질문이었는데 그 순간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는지 물었죠. 그런데 그 여성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다고 그냥 평소처럼 살아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과 반찬 위주로 먹고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또 자연스럽게 걷는 습관이 있다고도 했죠.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한국식 식단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 다짐하고는 그분과 헤어졌죠. 그리고 지훈의 집으로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지후 엄마가 저녁 먹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지후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손이 커서 음식을 잔뜩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식이라면 얼마든지 좋다며 싱글벙글 웃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쇼핑몰에서 봤던 그 세련된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죠. 그분은 지후 할머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줄 알았는데 한참 많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걸 보고 지후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후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맵기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육류는 많이 먹지 않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보리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지후 할머니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외모와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세련된 패션 감각까지 모든 것이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특별한 비결 없이 그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 오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지후 엄마를 통해 한식과 한국 문화의 일부를 배워왔지만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후 할머니의 모습은 한국식 생활 방식이 단순한 문화적 경험을 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심했어요.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저도 지후 할머니처럼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발가벗고 싸우고 있는 중국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보고 천벌을 받을 인간들 제발 태국 땅에서 나가라는 반응인데요. 한때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으로 나라 문을 활짝 열었던 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되어 한국의 앙심을 품고 있던 태국인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젠 제발 한국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인이 친구에게 했던 몹쓸 행동으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번화가의 마사지숍에서 일하고 있는 아티시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태국의 계급 사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 반면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태국에는 왕족과 하이소라 불리는 상류층 그리고 제가 속한 로쏘라는 서민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급은 좀처럼 바뀌기 힘든 벽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 계층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꾸게 되었고 쭈라롱권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꽤 좋아서 주변에서는 제가 꼭 합격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도서관에서 의대 입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희귀한 신경계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취약한 편이에요. 국립병원은 저렴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사립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하지만 당장 치료가 시급한 동생을 그냥 둘 수 없었고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사립병원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막상 치료를 시작하니 원래 예상했던 비용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아버지는 원래 양조장에서 일하셨는데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경비일까지 하셨습니다. 낮에는 양조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간병과 가사를 병행하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아버지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경비로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아들 병원비도 대야 하고 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아빠로서 무능해서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고요. 처음에 부모님은 극구 만류하셨어요. 지금 공부를 그만두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생 치료비에 생활비까지 필요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마사지숍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마사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도 예상됐죠. 하지만 급여가 다른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동생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사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연습했죠. 처음엔 요령이 없어서 손이 퉁퉁 붓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렇게 3개월의 훈련 끝에 정식 마사지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태국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 마사지숍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일 손님으로 북적이던 가게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죠. 그때는 정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태국 정부는 관광업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았죠. 중국과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영구적 상호비자 면제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거리를 가득 메운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거의 모든 관광객이 중국인이었어요. 저희 마사지숍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일거리가 늘어나서 몸은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매출이 늘어나니 월급도 오르고 추가 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었죠. 동생의 병원비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날은 정말 최악이라 기억에 남아요. 20명 정도 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팔다리 가득 문신을 잔뜩 하고 들어왔죠. 문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20명 모두가 그런 문신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중 일부 손님들은 손에 술을 병째로 들고 마시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마사지를 받으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다른 마사지사 친구들도 무서워서 차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님에게 다른 손님들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친구들도 덩달아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황당했어요. 사장님도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오직 중국인 단체 손님들 뿐이었죠. 그래도 보통 중국인 단체 손님들은 재방문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 거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막 퇴근하려는데 동료 수파폰의 표정이 엄청 어두웠습니다. 저는 수파폰을 툭툭 치며 말을 걸었는데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수파폰은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처럼 생계에 뛰어든 친구예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가 서로 더 의지하고 챙겨주는 사이죠. 평소에는 일이 끝나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인데 너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 오늘 유독 힘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걸 후회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또 온 거예요. 역시나 이미 한 차례 행패를 부렸는지 다른 손님들은 하나도 없고 문신한 중국 단체 손님들 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5일간 방콕에 머무를 예정인데 5일 내내 예약을 다 잡아놨다고 했어요. 괴로웠죠. 이 손님들이 오는 5일간 매일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희 가게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고민에 빠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파폰은 그 짧은 사이에 살도 엄청 빠졌고 표정도 몰라보게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의 주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가게에는 점점 중국인 손님들만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중국인 손님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 손님이 뛰어나간 방향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거긴 가게 뒤편이었거든요. 얼마 있지 않아 경비원이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손님이 가게 뒤편의 왕실 소유 정원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태국에서 왕실 모독은 중대한 범죄였고 가게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나갔어요. 사장님과 함께 다급히 그 손님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왕실 경비대가 출동해 그 손님을 체포해갔죠.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가게는 큰 곤경에 처했어요. 왕실 모독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파폰까지 그만둔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 빚이 많아 절대 그만둘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수파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만뒀고 일을 그만둔 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파폰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도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업무 시간엔 매일 같이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던 친구였기 때문에 수파폰이 없으니 일이 훨씬 힘든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수파폰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장에서 수파폰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수파폰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녀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수파폰이 요즘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걱정되는 마음에 그날 저녁 다시 수파폰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다행히 수파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랐고 안색도 좋지 않았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오랜 설득 끝에 수파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파폰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신한 중국인 손님들이 왔던 첫날 저녁에 그중 한 명이 수파폰의 담당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마사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손님은 수파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파폰이 거절하자 그 손님은 돈을 더 주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했대요. 결국 수파폰이 강하게 거부하자 그 손님은 화를 내며 수파폰을 제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마 말 못할 사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에는 CCTV도 없었고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병원비와 막대한 빚 때문에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5일간 그때 그 손님은 계속해서 수파폰에게 예약을 했고 수파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됐는데 차마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정신이 빠진 채로 일을 하다가 동료들이 그만두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됐는데 싶어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 후에도 수파폰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을 왜 계속 당하고 있었냐고 자기를 한심하게 볼 사람들과 그에 대한 부끄러움과 공포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던 거였어요. 수파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몰랐는지 자책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수파폰이 혼자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당장 수파폰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파폰은 고개를 저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증거도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이라 찾기도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참지 못하실 것 같다고 했죠. 지금도 가족 걱정만 하는 수파폰의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추태를 부리는 중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는 데다 영업정지에 수파폰이 이런 일까지 당했다니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장님께 용기를 내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라면 사장님은 돈 되는 중국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어요. 직원들도 다 떠나가고 행정처분까지 받아서 고민이 많으셨죠. 사장님은 중국인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까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중국인 손님을 아예 안 받는 게 어떨까 제안했습니다. 중국인 때문에 일을 못하고 마사지사를 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다른 나라 손님들만 받자고 했죠. 제 말에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죠. 처음엔 중국인 손님 때문에 나쁜 평판이 돌았던지라 한동안 매출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점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소문이 났죠. 중국 단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고 편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가게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고 사장님은 제게 고마워했어요. 다시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빠진 가게에 동생의 치료비를 더 빨리 모으기 위해 추가 근무를 자청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힘들었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사장님은 덕분에 가게가 오히려 더 북적이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시고는 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급여도 더 많이 올랐고 책임감도 막중해졌죠. 그날 저녁 병원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로 승진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했고 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할 필요 없다며 얼른 건강히 낫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관광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태국 뉴스에서는 연일 마약 문제와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태국인이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죠.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태국 여행에 대한 경고령까지 내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이 더 이상 발길을 하지 않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 마사지숍에 오랜만에 한국인 커플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들은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약도 하지 않고 온 손님이었지만 기다릴 수 있냐고 공손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자리가 나서 한국 손님들을 안내했어요. 마사지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 손님들의 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 손님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들은 저에게 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방콕의 맛있는 음식점과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등을 추천해달라고 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렸고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방은 거의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심지어 사용한 일회용 슬리퍼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사용한 수건을 깔끔하게 개어두고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주워 휴지통에 버린 것 같더라고요. 결제를 하러 나왔을 때 그들은 우리 가게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칭찬하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은 후 그들은 SNS에 올리겠다며 가게 이름을 정확히 물어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저에게 팁까지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렇게 따뜻한 손님들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에 한국 손님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의 아늑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미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고 한번 가봐야겠다는 댓글들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다음 날 놀랍게도 한국인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 SNS를 통해
우리 가게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커플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게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분위기가 조용하고 여유로워졌죠. 다른 손님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어느 날 저를 불러 한국인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기획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구비해두기도 했죠. 이런 노력 덕분인지 우리 가게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친절한 한국인들이 좋다며 너무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가게 직원들도 우리 가게로 오고 싶어 할 정도였죠. 저는 중간중간 수파폰에게 연락해서 달라진 가게의 분위기를 전하며 혹시나 언제든 일하고 싶으면 연락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놓기도 했어요. 언제까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순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렇게 마사지숍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저는 친구 찬나롱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찬나롱은 카오산 로드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쉬는 날이면 한 번씩 찬나롱의 가게에 가서 얘기를 나누곤 하죠. 식당에 도착하자 찬나롱은 평소와 달리 지친 표정이었어요. 주방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찬나롱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3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메뉴를 고르는데 한참이나 걸렸고 주문한 음식을 받고 나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화장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휴지는 도처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심지어 변기 옆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손님도 있었다고 해요. 찬나롱은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한참을 고생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립다고 했죠. 한국인들은 항상 깔끔하게 사용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더럽혔다면 직접 닦고 가거나 사과를 했다고 해요. 저는 찬나롱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희 마사지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사지 중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룸을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국 관광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찬나롱의 말을 듣고 경악을 했어요. 찬나롱 말이 얼마 전에 방콕 유명 사원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정말 미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영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여성은 옷을 벗고 사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히 방콕 사원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다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여성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바로 체포되었다고 했지만 태국 정부가 중국에 밉보일까봐 얼마 안 있어 그대로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태국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중국인들 제발 나가라며 난리가 났죠. 찬나롱은 진짜 이젠 중국인이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하고서는 한국 손님들이 그립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제게 동생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저희 동생은 이제 정말 많이 회복했다고 했죠. 제 말을 듣고 찬나롱은 그럼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하러 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 동생이 회복되긴 했지만 통원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할 거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무래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찬나롱이 좀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찬나롱과 헤어지고 나서 밤새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곤 밤이 늦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사지숍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죠. 그 손님은 우리 숍의 가장 고급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매니저인 제가 그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저의 손동작과 기술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지만 점차 그의 질문이 전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그 손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국에서 대형 마사지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태국의 전통 마사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죠. 그는 제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떨떨했어요. 해외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손님은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마사지 시장에서는 타이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마사지사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태국 전통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가 가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곳의 문화와 언어가 낯설 텐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도 느꼈어요. 그 손님은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칭찬하며 한국에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제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상의도 해봤죠. 아버지는 혹시나 취업 사기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사기꾼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제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었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월급과 숙소 그리고 비자 문제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겠다고 했죠. 특히 비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자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태국 마사지사가 있어서 그분과 통화도 했죠.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가게에 대해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을 완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아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중국인의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이 뒤늦은 후회를 해도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